평범한 직장인에서 월세를 1,000만 원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 구독자분들도 뭐 시혜차익은 좋아하지만 현금 흐름, 월세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저는 주로 네. 지식산업센터 지산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산으로? 네. 지산을 뭐 선택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저 처음에 투자할 때 좀 다가구 주택도 많이 좀 보러 다녔어요. 네. 다가구 주택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제가 계좌까지 받고 이거를 돈 이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딱 3가지 이유로 이거를 선택을 안 했거든요. 아, 3가지. 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게 다가구 주택은 보통 이제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주택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DSL에 따라서 대출이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은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보통 다가구 주택 한 개에 네. 한 10가구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 이상도 있고. 네,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가구가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자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나가면은 뭐 도배도 해야 되죠. 또 조명도 갈아야 되죠. 그런 또 수리할 부분도 있고 계약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번거로운 게 좀 있어가지고 손이 좀 많이 가서 선택하지 않았고, 세 번째 이유는 공급입니다. 아, 다가구는 제가 계약하려는 다가구가 바로 옆에 빈 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3개월이면 짓잖아요. 네. 이게 지어지면은 내 물건은 좀 순위가 뒤로 밀리겠다. 그래서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지산을 했고요. 네. 지산은 이것과 완전 반대예요. 네. 일단 보통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어서 네. 대출도 좀 더 자유롭고요. 네. 두 번째는 보통 계약하면은 임차인과 계약하면은 한 2년 주 계약을 하는데 2년 동안 연락할 일도 거의 없고, 네. 그리고 뭐 2년 뒤에 다시 또 재계약하게 되면 딱 한 번만 연락하면 되거든요. 네. 관리하기가 많이 편하고, 그리고 지산은 되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지산은 중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지을 수 네. 있는 땅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희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쭉 오를 거고요. 또 공실기간도 쭉 줄어들 거고. 그래서 저는 지산을 수익형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여러 수익형 부동산 종목 중에서 그래도 지산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해보고 나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계속 지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는 앞으로 투자할 때 반절 이상은 지산을 투자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괜찮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네. 실제 이제 지산도 보면은 뭐 많잖아요. 여기저기 많은데 네. 사실 뭐 아무거나 매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딱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수익률. 아하. 네. 두 번째로는 입지. 네. 세 번째로는 역세권입니다. 제가 네. 하나하나 좀 자세히 풀어보면요. 저는 첫 번째 수익률은 이렇게 잡고 했어요. 대출 이율 3.5%로 가정했을 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5% 이상 수익률이 나오면 들어가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되면 들어간다 라고 기준을 잡았고요. 네. 왜냐면 지산은 본질은 수익형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안 나오면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지입니다. 일단 서울이 가장 입지가 좋고요.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준서울권, 즉 성남, 안양, 수원, 수원이 아니라 용인, 저는 이 정도만 준서울권 그 입지 지역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세권이에요. 네. 800m 이내 역세권인데요. 이 역세권이라 함은 회사 대표가 출퇴근하기 좋아서 역세권을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왜 역세권을 골라야 되냐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교통이 불편하거나 역과 거리가 멀면 직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례로 작년에 분당 정자일로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잖아요. 네. 배를 짓는 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왜 분당에 들어왔을까요?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대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작은 회사들은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꼭 역세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이유, 수익률, 입지, 그 다음에 역세권, 이 3가지 이유로 3가지 기준으로 지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인한테 역세권은 최고의 복지이긴 하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은 3.5 금리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3.5일 때 서울에서 수익률이 5%? 이 5%는 대출을 안 하고 했을 때예요? 대출을 아니면 하고 하고 오픈합니다. 나서? 네. 아,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 못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대출까지 일으키고 나서 최종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출을 하고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이슈가 금리가 이제 많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금리 예상해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금리요? 네. 지금 좀 한창 금리가 정점에 찍을 때는 한 6% 초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변동금리였던 거는 금리가 좀 하락했는데 한 5% 초반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지산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한 5% 초반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일단 제가 말한 세 가지 기준, 수익률, 네. 입지, 역세권을 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현재 수익률은 제가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5%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서울은 3.5%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출 이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3.5%로 내려가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0% 넘는 곳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산들을 좀 이제 알아보시다가 두 번째 입지 좋은 순으로 준서울권 순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매기고 또 그 중에 역세권인 거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거를 좀 직접 가보시고 좀 비교해 보시고 그거를 좀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3.5%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 말씀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경험이나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네. 싸게 사는 게 좀 목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5% 초반으로 세팅해놓고 네.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좀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은 기준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신호가 있을 경우에 네. 그때 좀 늦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좀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민서님은 그 세팅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사례를 예를 들은다면 그때 그 네. 녀석은 몇 프로 정도 수익률 정도였는지 네. 대출 안 하고 또는 대출을 하고 나서 그것도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투자한 그 네. 지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기도에 있는 지산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때 한 제가 4억 주고 매입을 하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한 3억 5천 정도 했고요. 네. 그러면 제 투자금이 5천만 원인 거죠. 네. 근데 거기에 한 취득세 2천만 원, 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해서 총 9천만 원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았고요. 네. 그러면은 제 총 투자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월세를 200만 원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는 이자가 거의 90만 원이어가지고요. 네. 2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면 110만 원 정도의 순 월세가 남았고, 네. 지금 최근에는 금리가 좀 올랐어요. 네. 얼마큼 올랐냐면 한 2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이자를 11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네. 월세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지금 90만 원의 순 월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녀석은 현재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5% 초반까지 지금- 간 거예요? 지금은 4% 중반인 겁니다. 아, 아직도요? 네. 아,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오네요. 네. 일단은 준서울권 네. 안양 지역에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과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가격이 너무너무 쌌기 때문에 아, 그 두 번째 기준을 조금 완화했고 세 번째 기준은 수익률이 10%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부합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들으면 4.5, 4% 중반대 이게 크게 보이긴 하네요. 네. 금리가 아무래도 네. 수익형이다 보니까 네. 금리에 거의 직결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좀 아,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이게 한 4% 중반대만 오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센티 가능하겠네요. 네. 물론 이제 저렴하게 사야 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제가 입주하고 있는 지산이 있어요. 네. 지금 임차를 맞추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은행에 통해서 알아보니까 금리가 한 5% 중반 정도 아, 중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가가 거의 4억 8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자를 내고 하면은 거의 이제
거의 제로가 되거든요. 네. 한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이자도 거의 200만 원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등기를 치면은 거의 이제 월세가 남지 않는 구조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물건을 가져가는 이유가 이게 이율이 지금 5%에서 3.5%로 2%만 떨어져도 수익률은 10%가 넘어요. 그리고 신분당선 역세권에 되게 상품성 8번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네. 입지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향후에 임대료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가 남지 않아도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뭐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발표를 하기를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속적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의 추가적 긴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정점을 찍지 않았냐?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또 뭐 월세도 받고 하다 보면 또 세금이 많지 않나요? 뭐 그런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산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지산은 세금이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재산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교통, 유발, 부담금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근로소득세와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리고 각각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은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지산은 조금 많아요. 한 70만 원 정도 합니다. 음.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은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 24평 이상인 경우만 내거든요. 네. 이거는 보통 3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명의를 좀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아내가 같은 연봉을 받는 비슷한 네. 연봉인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지산 4개를 하면은 2개는 제 걸로, 2개는 아내 걸로 명의를 분산해서 그 종합소득세 세율을 좀 낮춰서 이걸 좀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월세는 12달을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말한 재산세, 교통유발 부담금, 종합소득세가 한 12달에 한 2달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달에 10달은 제가 쓰고요. 2달은 세금으로 비축해 놓으면 세금이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종부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산은 종부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세금 면에서 좀 부담이 덜 하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금성인 것 같아요. 네. 아파트에 비해서는 황금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지산이 실제 떨어지는 어떤가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는 의식주 중에 주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왕왕 발생하는데 지산은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회사가 확장도 안 하고 네. 창업을 하지가 않아서 거래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기준 중에 입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 입지가 좋은 곳은 그 실거주자들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고 수익률이 좀 나온다면은 그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산을 고를 때 황금성도 잘 되려면 좋은 입지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거래 절벽, 네. 최근에 뭐 한 2, 3개월 동안은 이제 살짝 뭐 거래가 살아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있긴 한데, 네. 실제 최근 1년 동안 지산의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거래도 지산도 거래가 뚝 끊겼어요. 네. 금리가 너무 올라서 네. 지산은 거의 금리와 직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른 만큼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더 하락할 거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거의 안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도 입지가 좋고 수익률이 나오는 곳들은 좀 이제 잘 지켜보다가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조금씩 살고 있는 걸 제가 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아파트랑은 다르게 지산은 금리가 일단은 영향을 많이 미치긴 네, 하겠네요. 정말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가 많이 좀 낮아지면은 황금성이 지산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실거주자분들도 이자를, 월세를 내느니, 네. 차라리 대출 이자가 더 낮으면 그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뭐 상가나 다가구보다는 그래도 황금성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임차가 들어와야 뭐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가는 공실인 상가가 많으면은 아마 팔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도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물건이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지산보다는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를 봤을 때는 지산이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혹시 초보자가 지산을 접근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뭐 분양 대행사나 뭐 네. 유튜브나 또 네. 유명하신 강사분들이 네. 사라고 하는 경우에 그걸 네. 사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 오피스나 라이브 비스. 뭐 기숙사나 되게 신도시에 있는 지산을 사서 지금 뭐 마이너스 P로 내놔도 거래가 네. 안 되고 잠을 못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남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발로 뛰셔야 돼요. 네. 직접 물건을 보고 네. 비교를 하고 또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지산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다 뭐 강의 듣고 사는 건 아닐 거고. 네. 그냥 뭐 검색하다가 쫄깃해가지고 막 사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되게 그런 많더라고요. 분들은 네. 도대체 뭐를 실수를 하는 걸까요? 뭐를 놓치는 걸까요?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탐욕의 눈이 멋인 것 같아요. 탐욕이에요? 네. 왜냐면 네. 그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네. 이게 분양 받는 족족 돈이 됐다는 아.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면 돈이 될 거예요. 돈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네.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신 거죠. 네.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탐욕이거든요. 네. 그 물건을 질환을 잘 모르시고 그 판단 기준도 없으면서 네. 그 욕심 때문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을 벌고 어떤 분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돈을 못 벌거나 뭐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를 많이 놓친 걸까요? 지산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산 자체를? 네. 지산이 사실 수익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월세 이자를 제외하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는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한 22년부터 네. 제가 지산 투자를 안 한 이유가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산의 본질은 이제 수익률이다 보니까 네. 수익률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수익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뭐 기축 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뭔가 실수하는 건 좀 없을까요? 일단 초보자들은 분양권보다는 네. 기축이 낫습니다. 왜요? 훨씬 낫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분양을 몇 번 받고 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랑 똑같아요. 아파트도 입주장에 네. 공급이 엄청 많아서 네. 전세 맞추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산도 이제 한 번에 공급을 하다 보면은 임차를 맞추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지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실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맞춘 분양권이 공실이 6개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달 이자랑 뭐 관리비까지 하면 네. 거의 뭐 100만 원 넘게 한 달 매달 나가는데 네. 뭐 2달, 네. 3달, 2달, 3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4달 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네.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6개월 만에 맞추긴 했는데 이게 잘못 고르면은 네. 이게 6개월 더 가서 1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초보자가 네. 감당하기는 참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청약 안 되면 분양권, 미래 신축될 수 있는 거, 구축보다는 신축, 그거에 대한 똘똘함, 열망이 있는데 지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산은 아무래도 입지 좋은 곳에는 거의 다 지산이 차 있기 때문에 좀 새로 들어선 곳들은 그 중심 입지에서 좀 떨어진 것이 확률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차를 맞추는 게 상대적으로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신도시, 그런 좀 외곽의 그런 입지의 지산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좀 좋은 곳에 역에서 엄청 먼 건 아니고 조금 먼데 한 5분 정도? 그 정도의 구축이랑 거기보다 입지는 조금은 낮은데 역세권이긴 한데 이제 분양권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가 안전한 거예요? 일단은 가격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이 비싸다면 저는 기축을 할 것 같아요. 기축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역세권인데요. 물론 입지는 첫 번째 보다 조금 더 낮은 입지이긴 한데. 네. 저는 기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신축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이제 입주하다 보니까 네. 임차 맞추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감당할 수 있다면 또 새 상품에 신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보통은 그게 좀 감당하기 힘들면은 네. 좀 안전하게 좀 입지 좋은 기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특히나 그게 그렇게 초보자라면. 네, 초보자라면은 분양권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초보자는 전부 다 분양권부터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지산을. 네.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그 월세를 받으면 어때요, 실제? 네. 막 삶이 많이 달라지나요? 네, 일단 많이 삶의 질이 좀 좋아진 걸 느끼고요. 아, 네. 제가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네. 제가 새우깡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새우깡이 보통 일반 새우깡이 있고 네. 블랙 새우깡이 있거든요. 아. 블랙 새우깡은 좀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몰랐네요. 예전에는 그걸 한 3분간 고민했습니다. 아. 뭘 먹을지. 근데 지금은 3초만 더 고민합니다. 3초만 고민해서 사서 아. 블랙 새우깡을 먹고 그리고 오늘 올 때 네. KTX 타고 왔는데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일단 가장 무엇보다 제가 9 to 6로 일하는 것과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근로소득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건 정말 네.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 내가 만약에 직장을 네. 잃거나 네. 직장을 그만두게 둬도 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되게 든든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직장 생활이 되게 여유로워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네, 좀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진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근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그 새우깡 블랙 그거를 그거는 네. 누구나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민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 찍고 이제 혹시 이 영상이 나가면 아마 댓글에 막 그런 댓글 달릴 것 같아요. 뭐 대출 뭐 이자 빼고 나면 뭐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실제 좀 그것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받는 월세랑 좀 대출 이자 좀 빼고 나면 어느 정도 진짜 순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지산을 한 800만 원 정도 받을 때는 네. 거의 대출을 빼고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고 빼고 한 300만 원 정도 넘게 이제 남았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제 지산 중에 몇 개는 이제 고정금리로 좀 해놨고 네. 다른 것들은 고정금리가 좀 아니거든요. 네. 그 고정금리가 아닌 것들은 이율이 좀 많이 올라서 네. 거의 마이너스는 아닌데 거의 이제 월세만큼 좀 오른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도 좀 종합하면은 그래도 한 이전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좀 준 것 같아요. 아, 월세가. 그럼 150으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뭐 한 300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거의 뭐 한 달 급여 정도만큼 나오긴 하는데 네, 금리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쪼그라들긴 했지만 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올라오겠네요. 네. 떨어지고 그리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저는 이전보다 더 오를 거라 보는 게 네, 지금 임대료도 제가 네, 매년 5%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리만 떨어지면은 제 근로소득보다 좀 많아질 네. 거라고 좀 예상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들을 직접 다 경험해 봤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 다 알고 있고 리스크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더 잘 선택해 나가실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그 금액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꽤 괜찮은 수익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보통 뭐 1억 투자하면은 네. 100만 원 넘게 남거든요. 네,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거는 네. 정말 아파트와 다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지금 뭐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최근에 산 사람들은 뭐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막 그 생각만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투자를 조금 더 이전부터 좀 해오셨잖아요. 네. 실제 샀던 거에서 막 되게 시세가 많이 빠진 지산들도 있나요? 매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아니요. 아직 시세가 빠진 거는 없어요. 아, 네. 근데 분양권 중에는 네. 시세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네. 제가 산 가격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나머지들은 일단 제가 일단 수익률을 기준으로 샀기 때문에 네. 가격이 되게 쌌거든요. 아,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제가 산 가격보다는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여전히 높네요. 네.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30%막 정말 많이 빠진 데도 많잖아요. 네. 오히려 지산이 더 방어가 된 부분도 있긴 하네요. 저는 좀 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좀 기준 없이 그냥 아. 최근에 사신 분들은 네. 마이너스 2천, 3천, 4천 네.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산 사람은 네. 그렇겠죠. 네. 최근에 사신 분들은 많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근데 뭐 길게 놓고 보면 또 얘도 또 내가 샀던 금액만큼은 계속 뭔가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산은 네. 일단은 임대료만 올라간다면 네.
좀 그 역산에서 시세 차익도 오를 거기 때문에 네. 만약 임대료가 올라갈 지역이면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가 들어오면 배우자분도 많이 좋아하세요? 아, 네, 배우자 좋아합니다.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좀, 이런 거 좀 더 해라고 얘기 혹시 하나요? 시세 차익형보다 네. 수익형 이거 괜찮으니까 이걸 더 하자 이런 이야기도 혹시 많이 하나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는 사실 네. 이게 팔지 않는 이상 거의 사이버머니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사는 뭐 있으면 뭐 새우깡도 사 먹을 수 있고 좀 그렇게 현금 흐름이 나와서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제 아내도 아파트보다는 좀 지산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제가 좀 지금까지 한 5년간 네. 뭐 아파트,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지산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가장 편한 게 뭐였냐면은 입주권이랑 지산이더라고요. 그게 재개발 네. 입주권이랑 지산. 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랑 지산이었어요. 이 네.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전세가 없습니다. 예, 전세는 네, 없죠. 전세가 없는 게 되게 편해요. 요즘에 어. 역전세고 또 전세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네. 잘 안 맞춰지기도 하고 전세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입주권과 지산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지산은 뭐 보증금이 2천, 3천 그러니까 뭐 네. 나간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고요. 뭐 역전세 맞을 그런 고민도 없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사실 잘 먹고 마음 편히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네. 좀 마음이 불편하면 오래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 편한 좀 앞으로 그 입주권이나 지산 위주로 투자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수익형 지산 같은 경우는 저는 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한 50% 이상은, 네. 50%는 가져갈 그런 계획이긴 합니다. 좀 이렇게 지산을 투자를 해서 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는 순월세 1,000만 원이거든요. 네. 순월세 1,000만 원이면 좀 재테크를 좀 시험시험 해도 되지 않을까요? 되죠. 네, 저는 되죠. 완전 네. 되죠. 1,000만 원이면 좀 시험시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산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생각입니다. 네. 분양권도 전세는 없긴 한데, 분양권 여기 뺐네요. 분양권의 전세가 없긴 한데, 입주장이 있어가지고. 네, 입주장 때, 제가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입주권하고, 그 다음에 지산. 네. 이 두 개는 어쨌든 계속 가져갈 친구네요. 네, 정말 마음 편합니다. 네.